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쯤 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자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2,5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격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2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며 주담대 금리가 또다시 6%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에 8%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다시 6%대에 들어섰습니다.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29에서 6.1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은행들의 우대금리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금리가 5%대로 떨어졌지만 7월 신규 코픽스가 크게 오르며 다시 6%대로 올라선 겁니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로 6월보다 0.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업계에선 이 속도라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다음 달에 3%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픽스 영향을 받는 주담대 금리는 올해 안에 8%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앞으로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금리가 반영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점점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 둔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일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코픽스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고 했던 이런 흐름들이 점점 금리 올리는 폭보다는 좀 더 덜 오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 오르거나 하는 이런 상황. 무섭게 치솟는 시장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소비자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뽑기 위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첫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업계의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국과의 소통에 유리한 관료 출신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기인데요.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23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사회 기구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의 숏리스트, 최종 후보군을 결정합니다. 이어 다음 달 초 열릴 2차 회추위에선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발합니다. 이후 회원사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협회장 선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협회장 공모에는 총 6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건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와 정환규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용모 전 산은캐피탈 대표, 김철영 전 한국캐피탈 대표, 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와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등입니다.
유력한 회장 후보군에는 관료 출신인 정황규 전 사장과 남병호 전 대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를 대변해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게 협회장의 중요한 역할이란 점에서 소위 힘있는 관료 출신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겁니다. 차기 협회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등 업계에 쌓인 난제들을 놓고 당국과 소통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민간 출신이 와야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점을 꿰뚫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차기 협회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일각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전 여신 협회장이었다는 점에서 차기 협회장이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매출을 늘려 비용이 느는 걸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원재료 매입 비용은 총 58조 5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원재료 매입 비용은 104조 원 가까이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현재 추세로는 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기업의 대표 비용 항목인 인건비도 대폭 올랐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지출한 인건비는 약 1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평균 9%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과 작년 호실적에 대한 성과급, 늘어난 임직원 수가 반영된 영향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 역시 원재료 매입 비용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4.4%, 17.8%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작년보다 45.4%, 22.7% 늘었습니다. 업계는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냈지만 3분기에는 실적 악화가 전망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방 산업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지금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죠. 반도체 업종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보다는 출하량을 늘리는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비용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비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복되는 경상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수출을 늘려 매출에 초점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2,500선을 두고 공방전을 펼치던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2,5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장중 2,500선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가 결국 2,492.6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우려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재돌파하는 등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국내 시장에선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39% 내린 2,492.69포인트에 코스닥은 2.10% 내린 814.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만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의 정금법 개정안에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 금지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에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 핀테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주현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진행되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 인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강조될 경우 국내 증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증권주가 2분기 실적 저점을 지나고 3분기엔 주가 정상화를 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하반기 들어 금리 급등세가 완화됐고 거래대금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데다 그간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7월 들어 국채 3년물 금리는 3.75%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3.1%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증권업 지수는 23.3포인트 하락해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주의 큰 폭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저점은 지났다는 판단이라며 3분기 증권주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NH투자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경영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연구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20조 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이 부회장은 화성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 간담회와 DS 부분 사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기술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성장 역량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업계에서는 최근 수주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어 인력의 적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세계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인력 확충,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핵심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협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조작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 스위블 디스플레이라고도 불립니다.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디스플레이가 단순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넘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종합 분석해 안전운전을 돕는 신기술인 스마트 캐빈 제어기를 비롯해 AR HUD, 그릴 라이팅, 인캠비 센싱, 후륜 조향 시스템 등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 벨로다인에 지분 투자를 진행해 현재까지 협업 중이며 2020년부터는 증강현실과 홀로그램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영국 엔비직스와도 지분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속도를 내는 건 미래차 분야 혁신 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에 동참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요소 기술 업체에도 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입니다.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거점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등에서 모비스 벤처스를 설립해 해당 지역 스타트업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3년간 미래모빌리티, UAM,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약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융합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근 업계에선 젊은 수요를 공략한 마케팅이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칵테일에 홍삼을 넣거나 또 MBTI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이벤트까지 다양한데요. MZ세대의 경제활동과 소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EDM 노래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지난 11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월드 DJ 페스티벌 현장. KGC 인상공사는 이곳에서 정관장 활기력 부스를 운영하며 MZ세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KGC가 자체 개발한 홍삼 무알콜 칵테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층이 많아짐에 따라 MZ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상공사는 홍삼 칵테일 외에도 필름 카메라와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에디션을 출시해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요 노동인구인 밀레니얼 세대와 경제활동 유입이 늘고 있는 Z세대의 소비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신세계 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도 NZ세대의 관심사인 MBTI를 활용해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크래프톤과 손을 잡고 한정판 햇반 컵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지난 75년간 그래왔듯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 도약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건데요.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적 경제위기 등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지난 75년간 건설산업은 국민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한 동력이었다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건설산업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한 주택 공급 확대, 해외 건설 활성화, 건설 현장의 정상화, 규제 혁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설산업은 다시 한번 국가의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산업의 신동력 부여를 위해 270만 호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스마트 친환경 도시건설 노하우 수출 지원, 건설 현장의 원활한 자재 및 인력 공급 지원을 통한 가격 안정 대책, 상생 노사관계 구현,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산업이 국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건설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수주 외교,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구촌 곳곳을 뛰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에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게 정부 포상도 수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3으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수는 13주째 하락해 90선마저 내주며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아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침
발표 이후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주택 수요가 이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5G 중간 요금제를 선보인 가운데 앞으로 더 세분화된 요금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통사들과 새로운 데이터 이용량 구간의 상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민생안전대책 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차례로 24에서 30GB 사이의 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LG U+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30GB 이상을 제공하는 새 요금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새 상품은 30에서 100GB 구간을 더 잘게 세분화한 요금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지중해에 위치한 코르시카 섬에 강한 폭풍이 몰아쳐 최소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박과 폭우를 동반한 시속 224km의 강풍에 야영지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기상이변으로 코르시카 섬에는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최근 수개월 동안 가뭄을 겪었던 프랑스 지역들의 강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파키스탄의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일가족이 탄 차가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해당 지역 구조당국은 사건 발생 다음 날 10살 소년과 7살 소녀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폭우에 지난 한 달 동안 파키스탄에서 최소 54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알쿠블라스 마을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군 병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는 한편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베지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 수요일 비가 내려 진화된 듯 했지만 이튿날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번져 13,000헥타르 이상을 태웠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들어 산불로 인해 27만 5천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베리아 반도 일부 지역에 12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자정에서 내일 아침 사이 그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흐리다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전라와 경북은 내일 낮 사이에, 경남과 제주는 내일 저녁에서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그리고 경상도와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흐리거나 비가 오겠고 낮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보이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강릉 24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속초 28도, 강릉 2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늘이 흐리겠고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